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친구 험담을 하는 아나무인 사자 동서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손아래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는 2살 나이가 더 많아요. 서방님과는 동갑인데 서방님이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서방님이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다고 학원을 밤늦도록 다녔어요. 거기서 만난 지금의 동서와 공부하면서 알콩달콩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네요. 서방님은 직장반이라서 퇴근 후 저녁 시간에만 강의를 들었었고 동서는 종합반인 종일반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학원에서 오다 가다 마주쳐서 만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떨어졌고 동서는 합격했습니다. 서방님은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따는 것에 대해서 그리 절실하지는 않았고 거기에다가 동서와 연애하느라 공부는 뒷전이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동서는 한 4수 정도 했을까요? 아무튼 회사 그만두고 여러 해 동안 학원 터줏대감 노릇을 했다고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사무소를 차리고 일을 바로 하더라고요. 다른 사무소에서 경험도 없이 바로 사무소를 차리길래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했었네요. 서방님 말에 의하면 당차서 맨땅 헤딩하더라도 잘 해낼 거라고 지켜 세우더라고요. 저희네 부부도 결혼할 사람이라서 사무소 개업식에 가서 축하해 주었었죠. 동서가 저와는 다르게 활달하고 사교적이라서 적성에 맞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동서네 친정 부모님이 장사를 이것저것 하시면서 자수성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서 사무실도 올세 내지 않고 바로 차려주시고 고대 결혼식까지 일체를 모두 다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네는 결혼한 지 3년이나 다 되었어도 아직 내 집장만 꿈도 못 꾸고 있는데 동서는 결혼과 더불어서 바로 집장만 해버렸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아예 동서네 친정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우리 딸은 좁은 집에서는 못 삽니다. 항상 넓은 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살아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동서 명의로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다네요. 단 세금 문제가 있으니 서방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동서네 친정 부모님이 갚아주는 조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서방님을 장가 보낸 격이라 엄청 좋아하셨었죠. 서방님도 이렇게 서방님의 장인 장모께서 돈이 많으실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서방님이 동서와의 결혼은 대박이었죠. 모두들 장가 잘 갔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좋은 대학 나오고 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는 항상 자신만만해 했어요. 부모 잘 만나서 돈도 많은 데다가 사자 명함까지 있으니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는 살짝 동서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기도 하더군요. 하루벌이로 하루 사는 저희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 보였거든요. 남편도 좋은 대학에 비교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도 좋은 대학 나와서 나름 좋은 직장에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타고난 금수저에게는 비교 자체가 안 되더군요. 서방님은 결혼 전에는 남편보다 무엇이든지 뒤떨어졌었는데 결혼으로 바로 역전 인생이 된 듯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배 아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의 자신감이 지나치다는 것이었어요. 사순하면서 겨우 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스스로 사자와 동급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우습게 보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자랑할 만한 자격증이면은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스스로 높여서 변호사, 법무사 등의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 동급 취급하는 것에는 좀 그렇더군요. 사실은 제 오빠가 법무사이거든요. 동서가 사무실 오픈할 때 서방님이 제 오빠가 법무사라고 말했었는데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한번 뵙고 싶어요. 함께 오시지 그러셨어요. 원래 법무사들이 기업 공인중개사들 오픈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인사한다고들 하던데 계약건 생기면 등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꼭 오시라고 해주세요. 제가 다른 오픈하신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서방님이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법무사로 계시는데 인사하러 오다니? 라고 했는데 바로 동서가 그러더군요. 무슨 소리긴, 법무사가 명절 때마다 은행을 돌면서 선물 사들고 인사드리러 다닌다는 말 못 들었어? 우린 같은 사자라도 은행원들이 어서 옵쇼 하고 반기지 우리가 인사하러 다니지는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이 제 눈치를 보면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라고 하자 동서도 그제서야 그러더군요. 오해는 마세요. 그냥 공인중개사도 그만큼 대접받는 전문 직종이란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웃고 넘기더군요. 자기 직업군에 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제 오빠의 직업군을 가지고 낮추면서 말하는 것은 예의 없어 보이더군요. 그럴 때 동서는 무슨 일에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친정에다 자랑스러운 사자 자격증에다 개인 사무실까지 있고 계약 건수 신경 안 써도 되니 세상에 자기 혼자 잘난 줄 알더라고요. 처음엔 저에게 나이 어린 형님이라 깔끔하게 존대를 써주는 듯 하더니 은근히 서방님에게 하듯이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요리가 서툴러서 시댁에 가면 주방 일을 시어머니께 여쭤가면서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심하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걸 할 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시집왔지만 딱 보면 알겠구만. 너무 할 줄 모른다고 감히 선을 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었죠. 동서, 지금 나한테 할 줄 모른다고? 딱 보면 잘하는 동서가 앞으로 계속 하시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은근슬쩍 손윗동서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네? 라고 했어요. 저도 평소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손아래 동서라서 깍듯하게 존대했었는데 그날은 화가 나서 말을 완전 깔아버렸죠. 제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리란 걸 예상 못한 듯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군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터진 입이라니 형님이야말로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가만 보면 형님은 은근히 저에게 열등감 있으신가 봐요. 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뭐라고? 열등감? 이라고 어처구니 없어서 되물었더니 또 그러더군요. 열등감이 아니면 뭐 나보다 잘난 것이 하나 없으니 베베 꼬인 건 아닌가? 나이도 내가 많은데다가 돈도 많고 사자에다 남편도 자기 신랑보다 나이 어리고 거기에다가 머리도 나보다 나빠. 어디 하나라도 나보다 잘난 것이 있어야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것이 완전 초딩 수준인데 얼척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형편없는 말투에 참 실망이 되더군요. 하필 이런 수준 낮은 여자가 내 동서가 되다니 앞일이 깜깜했습니다. 제가 어이없어서 쳐다봤더니 또 그러더군요. 아, 그리고 형님, 그 형님 친구란 분을 만났었는데 하필 같은 학원 사람이었던데 그 사람 참 모자라 보이던데 형님과 친한 친구 맞아요? 아마도 내가 학원을 5년이나 다녔다고 했겠죠? 학원 다닐 때도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서 상종하기 싫었었는데 형님 친구라니 형님처럼 스마트한 분야한테는 어울리지 않네요. 라고 감히 제 친구 험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대놓고 말을 했어요. 네 참, 그렇게 말하는 동서는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생판 모르는 나에게 머리가 나쁘다고 하질 않나? 감히 내 친구를 부족하다고 모자른 사람이라고 하질 않나? 아니 그러고 보니 왜 학원에는 5년 동안이나 다녔어요? 그렇게 부족하다던 내 친구는 생동차에 바로 1년 학원 다니고 바로 합격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는 그런 말 안 하던데요? 라고 놀라서 되물었더니 조금 당황해 하더군요. 사실 내 친구는 자기 일이 바빠서 1년 동안만 학원만 열심히 다녔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사수를 했건 5년을 다녔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자격지심에 말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체 하던 동서가 스스로 닭대가리임을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라고 놀라서 되묻더군요. 아니 사수나 한 주제에
1년 만에 동차 합격한 내 친구에게 모자르다고? 부족하다고? 감히 말을 해요? 확실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바로 입으로 내뱉는군요. 어쩜 좋아. 말을 할 때마다 나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결혼하셨구만 이라고 했어요. 내가 자격지심이 있다고? 동서야말로 머리 나쁜 자격지심 때문에 자꾸 남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 아닌가? 동차 합격한 내 친구는 사짜라고 자랑질 한번 하지도 않더구만. 동서는 무슨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사수나 있으면서 자랑질인가요? 정말 웃겨 하고 허허 웃으면서 자리를 비켰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참을 머리가 복잡한지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머리가 나빠서인지 어쩐지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서인지 얼굴만 빨개져 있더라고요. 적어도 창피한 줄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동서야말로 부족하고 못났더군요. 제 친구는 동서가 사무실 오픈하기 전에 동서가 같은 학원을 다녔다는 것을 알고서 동서 사무실에 잠깐 들렸었나 보더라고요. 학원을 다닐 때도 오며 가며 인사 정도 나누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나누는 정도라서 자세히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동서라고 알고 난 뒤로 반가워서 인사자 들렀었는데 감추고 있었던 공인중개사 시험 사소한 사실이 들통났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발 저려서 이실직고 한 셈이었죠. 덕분에 저는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둘이 투닥거리는 걸 옆에서 엿들으셨나 봅니다. 저를 보시고는 눈 한 번 찡긋 해주시면서 잘했다고 하셨어요. 아마 동서는 시댁 식구 모두에게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욕심이 과했었나 싶었어요. 사소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넘겨짚어서 알게 모르게 혼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수도 잘해오고 집까지 다 장만했지만 여전히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대로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고 동서도 제가 그때 한번 깔아뭉긴 뒤로는 함부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말과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 어린 형님이라서 불편하긴 해도 서방님은 저에게 형수님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는데 시부모님 앞에서만 그러는 척만 할 뿐이었어요. 이상한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신경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나무인이었어요. 세상에 자기처럼 잘난 사람은 없는 듯이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얼마 가지 못했어요. 무리하게 진행하던 동서의 친정오빠의 주택 분양사업이 망하면서 급히 동서 앞으로 된 아파트 사무실 상가대출을 해줬었는데 그마저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경매까지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거더군요. 아무리 친정오빠가 힘들더라도 거에게 대출만 해주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동서는 세상 일이 마냥 장밋빛일 거라고만 생각했지 자기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진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동서의 친정 부모님들도 기존 사업체도 모두 다 친정오빠가 다 날려버린 마당에 더 이상 나이도 있으신 데다가 그 화병으로 몸까지 좋지 않으셔서 당장이 동서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형편이었어요. 무늬만 사자였던 사무실도 경매로 날리자 동서네 부부가 나란히 저희한테 와서 사정했습니다. 경매로 집이 날아갔으니 월세로라도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작은 평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불입해야 할 돈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동서는 곧 죽어도 남들 보기에 번듯한 큰 집에서 월세를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사짜라며 얼마든지 다시 벌어서 메꿀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저희 부부가 도와주고 싶어도 있어야 도와드리죠. 시부모님께서도 안쓰러워서 갖고 계시던 현금을 조금 보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은 동서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월세로 살다가 그마저 힘들었는지 더 협소한 월세로 이사갔어요. 그동안 폰만 재고 다녔던 사짜 동서는 다른 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했지만 이런저런 일로 사고만 치고 다니는 바람에 쫓겨나고 거의 무보수로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방님이 참 안 되어 보였습니다. 무능한 와이프에 장인 장모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니 혼자 벌어서 애를 쓰더군요.
그 뒤로 시댁에서 만난 동서는 그새 많이 폭삭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와는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마치 10년이나 차이가 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좀 더 차분해져 보이더군요. 월세 부담 때문에 또 적은 평수로 옮기던지 아니면 변두리 지역에 전셋집을 구하든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일이 많이 익숙해져서 할만하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사는 거라고 동서를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집들이 하는 날에 동서의 씁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참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더군요. 이 집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았었는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도 이깟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어. 두고 보라고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던 동서가 그동안 부모 찬스로 잘난 체하며 남들을 함부로 깎아내리더니 인생의 된통 서리를 맞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삶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환갑 선물을 사기치자고 한 형님을 참교육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새댁입니다. 직장에는 다니지 않고 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남 중 차남이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계시고 두 분 다 맞벌이 하십니다. 형님네는 5살과 3살인 아들이 있는데 형님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키워주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직업이 일정치 않아서 자주 바뀌는 터라 지금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가족들도 물어보는 것이 약간 눈치가 보여서 금기시되어 버렸고요. 시댁에는 시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저희네가 결혼하면서부터 혼자 사시게 되어서 늘 맘에 걸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만 그래봤자 일주일에 많아야 1~2번 정도이네요.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용돈을 책임졌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혼자 계신 시어머니에게 계속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버니나 형님은 시어머니 생활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시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병원비며 장례비도 일절 신경 쓰지 않아서 차남인 남편이 혼자 다 했다고 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남편한테 다 맡겨버리고서는 자기 지인들한테서 온 조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오로지 그것만 신경 쓰더라네요. 기가 막혔지만 부딪히기 싫어서 몇 푼 안 된 것 같으니 먹고 떨어져라 하고 줘버렸답니다. 시아버지 병상 지키는 일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맡아 했는데 아주버니는 몇 번 내다보는 것 말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주버니가 주식에 큰 돈을 잃어버려서 형님하고 틈만 나면 남편 앞에서도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시어머니 앞에서도 돈 타령을 하면서 자주 싸워서 형님네겐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남편 혼자 다 해나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주버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니까 시어머니께서도 되도록이면 아주버님한테는 돈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도 그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된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 보살피는 것도 저희네에게 다 맡기는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내 어머니이니 형님네가 어찌 하던 말던 상관없이 할 도리만 잘 하자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시어머니가 늘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환갑이 다가오자 남편과 저는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께 기념으로 반지를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네 결혼 예물 주고받을 때 시어머니 손가락에
금가락지 하나 없는 걸 보고는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가서 모시고 나와서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오리탕을 사드리고 그리고 보아두었던 금은방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환갑 선물로 반지를 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한사코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차피 환갑 선물은 받으셔야 하니까 이왕이면 올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반지를 골라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비 반지를 권해드렸어요. 빨간색 루비가 사랑과 생명 그리고 부귀와 영원함과 애정과 전홈의 의미가 있어서 사랑과 건강을 바라는 의미에서 권해드린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평소에 루비를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예쁘다 라고 하시면서도 가격 먼저 물어보시느라 제대로 고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리 비싼 반지가 아니면서도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골라보시라고 했고 점원에게 가격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이 고른 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서너 개 놓고서 어떤 게 마음이 드신지 여쭈었습니다. 귀걸이는 하지 않는 편이라 싫다고 하셔서 화이트 골드 체인을 권해드렸지만 골드 체인을 원하셔서 반지 디자인과 펜던트 루비 목걸이도 세팅을 예약 걸어두고 왔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굳고 싫다고 하셨지만 막상 반지 끼워도 보시고 목걸이도 걸어보시더니 얼굴이 더욱 환해지시더군요. 시어머님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더군요. 반지와 목걸이 찾을 날만 고대하실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해드리기를 정말 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 환갑날이 한 달 앞이라서 형님과 의논할 겸 해서 전화드렸어요. 다른 때면 몰라도 제가 결혼해서 처음 맞는 시어머님 생신이고 겸해서 환갑일이기도 해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달이나 남아있지만 미리 의논해보고 싶었죠. 형님은 시큰둥해 하시더군요. 요즘에 얼마나 칠순도 아니고 환갑을 다 챙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 미리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좀 답답하더군요.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하시는 거 하며 제가 잘못 전화한 것처럼 약간 무뚝뚝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식당 예약해 놓을게요. 식당에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걸로 끝내죠. 그날은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형님이 맞춤 케이크로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식당비나 어머님 선물은 준비할 테니까요. 했더니 어머님 선물은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네가 따로 시어머니께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맞춰드리고 왔다고 했더니 노발대발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랑 의논도 하지 않고 멋대로 선물을 해드렸냐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네가 따로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라서 형님네도 해드리고 싶으시면 따로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봤다고 그런 경우 없는 짓거리를 하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루비 반지와 목걸이라면 한두 푼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저희네가 그런 고가품을 선물하면서 식당비도 동생네가 지불하고 자기네는 케이크만 딸랑 들고 가면 참 우습기도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희네만 시어머니 생색내는 자리인데 꼭 그 자리에 형님네가 들러리 서야 하냐고 참 그럴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님 선물을 함께 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얼마에 하기로 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가격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떡 벌리면서 혀를 쯧쯧하고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서가 어려서 아직 뭘 모르는구만. 미치지 않고서야 루비 반지를 그렇게 비싸게 맞췄어? 완전히 속았구만 하면서 혀를 차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속았다고요?
슬슬 기분이 나빠지면서 황당했습니다. 말하는 투가 머저리 동서가 물가도 모르고 남들 복노릇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형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시면 형님이 따로 어머님 선물 준비하시든지 하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네요. 기분이 얼척이 없는 게 속상했습니다. 왜 남편이 형님네 부부를 상종하기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형님과 통화하고 나서 열받아 있는 것을 보자 남편이 도대체 형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새 아주머니랑 의논인지 뭔지 했는지 벌써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형님이 말하기를 수영이 아빠도 미쳤다고 하네. 모두 해서 20만 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겠는데 무슨 돈지랄을 그렇게 했냐고. 그거 취소하라네. 당장 취소해. 자네가 당한 거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 걸어둔 게 얼마냐고 하더군요. 어쩌나 보자 하고 대답해 주었어요. 50만 원이라고요. 그랬더니 50만 원 포기하고 20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걸로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해드릴 수 있다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딱하다는 듯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속고만 살았냐고, 그렇게 물러 터져서 어찌 사냐고 하면서 걱정스럽다는 듯이 혀를 또 한 번 찼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속았다는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랑 직접 가서 맞춘 루비 반지를 함부로 취소하라 마라 하다니요. 뭐 이런 개 뺐다구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화를 누르고 물었어요. 형님, 시어머님이 직접 디자인도 고르고 맞춘 루비를 며느리 맘대로 취소하란 말씀이세요? 그건 안 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귀를 의심했네요. 눈이 나쁜 노인네가 뭘 아시겠어. 좀 이상하다고 눈치채실 것 같으면 자네가 맞다고 우기면 끝날 일이네. 50만 원 예금 포기하고 내가 그보다 저렴한 것으로 더 좋은 걸로 루비 반지하고 목걸이를 준비할 테니까 그때 맞췄던 목걸이라고 우기면 되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화 너머 언저리로 아주버님이 돈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나 보네. 다 늙어 빠진 노인네한테 무슨 루비 반지에 목걸이에? 에휴, 미쳤네 미쳤어. 하는 겁니다. 저는 결심한 듯이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돈지랄을 하든 속아서 어머니 선물을 해드렸든 형님 돈 안 들어가니까 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시어머님 상대로 두 며느리 아들이 나서서 환갑날에 사기치자고 하시는데 기가 찰 노릇이네요. 어디 형님이 말한 20만 원으로 떡을 친다는 루비 반지가 얼마나 그럴싸한지 어머니 환갑날 비교해서 보자고요. 설마니 가짜 루비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선물하자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고 말했더니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도 가짜 루비 반지가 어때서? 나이 드신 분이 진짜 루비 반지를 얼마나 끼고 다니시겠어? 편하게 가짜 루비 반지 끼고 다니는 게 낫지 안 그래?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다물 수가 없었네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네요. 진짠지 가짠지 자식이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지. 암튼 자네는 당장 취소하고 시어머니 환갑 때는 구색은 맞춰드려야니까 우리만 아무 말 안 하면 어머니도 좋고 우리도 알뜰하면서 크게 생색내서 좋지 않겠어?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도 놀라웠고 저희네가 비싼 선물을 해드린다고 하니 자기네도 그 정도의 선물을 해드려야 하는데 마음과 돈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버리해서 속아서 덤탱이 썼다고 둘러대면서 가짜 반지와 가짜 목걸이로
둘이서 함께 사기치자고 하다니 정말 형님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형님네는 제 상식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깨닫고 최대한 멀리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전화 녹음 내용 듣고는 완전 화가 나서 형님네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네요. 상종할 인간이 따로 있는 거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인간들이라고 입만 아프다고 했죠. 그대로 형님이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는데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자기네와 함께 해드린 거라며 했다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큰애가 웬일이냐고 기분 좋다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모습에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네요. 그리고 얼마 후 기다리던 예약해두었던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시어머니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반지 끼워드리고 어머니 환갑 축하드려요 하고 말씀드리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내도 불러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전화로 부르셨어요. 그날은 주말 저녁이라 형님네가 집에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하시면서 루비 반지와 목걸이 받아왔다 하시면서 무척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와서 고기나 구워 먹자고 부르시더라고요.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니까 수박 한 통 딸랑 들고 왔더라고요. 웬일? 오늘은 수박도 들고 왔네. 생전 시어머니 보러 오면서 빈손이었는데 애들도 데리고 오면서 수박 사올 생각을 했다니 기특하더라고요. 가짜 루비 반지를 해서 시어머니 몰래 작당해서 사기치자는 전화통화 이후로 처음 보는 거라서 반갑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앞이라서 고개만 끄덕이고 괜히 형님네 애들만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형님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얼렁뚱땅 선물을 함께 한 거라며 거짓부렁이 하고 땡전 한 푼도 안 쓰고 무임승차려는 거지근성에 정말 밥맛 없는 식구들입니다. 한참 고기를 맛있게 굽고도 형님네 식구들 보니 입맛 떨어진 것 같아서 몇 점 먹지도 못했네요. 식사가 끝난 후 수박을 자르면서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자리에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너를 보게 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다시는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뜻밖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을 자식들한테 절대 물려주지 말고 노대책용으로 갖고 있으라고 유언하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개발 사업지가 되어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땅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자꾸 팔라고 해서 그 많은 땅을 잘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니와 형님의 눈이 반짝반짝 거리더군요. 웬 행제야, 땅이라니. 시어머니한테 눈이 동그래져서 다가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 발 늦었네요. 그 땅 주인이 이미 따로 있걸랑요. 저랑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덤덤히 듣고 있었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큰애 너도 알다시피 작은애가 그동안 네 아버지 병원비며 간병과 장례까지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군말하고 다 잘해줬어. 나는 작은애가 그 땅을 내 대신해서 잘 관리해주리라 믿는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물려준 알짜배기 모든 토지를 작은애한테 이전해주었다.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님이랑 형님이 눈이 뒤집히더군요. 형님이 눈을 부라리며 자기들도 자식인데 왜 안 주냐고 하시면서 달려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부모를 상대로 사기치는 자식이 자식이더냐? 하고 하시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고 시어머니께 형님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몰래 꽁쳐둔 땅이 몽땅 동생네한테 갔다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눈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모른 척 시치미를 똑 떼고 있었죠. 그 광경이 볼만하더군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자기네들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하시냐고 대들길래 시어머님이 그러시네요. 작은애야, 그거 녹음 틀어서 들려줘라. 그러자 제가 네 어머니 하고 큰 소리로 사기치자고 작당했던 형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녹음 내용을 들으시고 또다시 화가 나시는지 내가 이렇게 말짱한데 나를 감히 뒷방 고려장할 늙은이로 보다니 니네들이 먼저 자식이길 포기했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하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재산도 모두 작은애한테만 물려주고 떠날 테니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기댈 것 없을 테니까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고 엄청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걸 녹음해서 시어머니한테 들려줬다고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시려고 달려드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튕겨 나오시더니 형님 머리채를 잡고 냈다 잡아채니까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시어머니한테 선물하는 동사한테 미친년이라고 하니? 녹음한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해서 들으니 시어머님이 완전 열이 받으셨는지 형님 뺨을 때리셨어요. 그것도 연거포 때리시는데 아주버님은 말리지도 않고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 보고 진정하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뺨 맞고 땅 뺏기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찌질이들. 아니 그러게 진즉 행동과 말을 잘했어야죠. 그동안 남편이 착해 빠져서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참아온 모양인데 전 절대 못 참아요. 설마 하니 고상한 동생네 부부가 시어머니 환갑을 앞두고 분란을 일으킬까봐 시시 할 줄 알았지 냅다 이럴 줄은 몰랐겠지? 그래, 시애미한테 사기치자녀는 정상이냐? 그게 자식이냐?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당장 나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저한테도 몹쓸 욕을 다 뽑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부부가 둘이 서로 탓하며 쳐받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가관이 아니었어요. 어찌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쌍으로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만나서 사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끼리끼리 잘 만났군. 시어머니가 나가서 싸우라고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땅이 있는 줄 알았으면 엄청 알랑방구 까면서 효도한다고 난리 쳤을 텐데 지네들 잘못한 거는 반성하지 못하고 동생네한테 땅을 뺏겼다고 생각하겠죠. 머리까지 나쁘니 그 땅 뺏겨서 얼마나 아쉬울까? 안 됐네요, 형님. 조금만 잘해주면 기호를 인간들이네요. 저희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될 인간들 무자비하게 삭제해드릴게요. 전화번호도 지우고 시어머니 집과 저희네 집도 소리 소문 없이 이사갈 거고요. 시어머님 전화번호도 바꿔드릴 거네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니까요. 사실 남편도 시아버지 병실에서 간병하면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부탁한다시며 남편에게 말을 해줬다고 했고요. 행여나 시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곧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는 병실에도 찾아오지 않는 불효자식인 큰아들한테 줄까 봐서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큰아들에게 땅을 물려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형님네가 웬만히 기본만이라도 했으면 시어머님과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래도 큰아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 싶네요. 못되게 군 형님 때문에 저희네가 몽땅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형님을 참 교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내 가까운 가족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재산 없는 부모님한테도 효도합시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동안 연애하다 결혼을 약속한 남친과 상견례를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남친과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남친은 3남 중에 막내입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셔서 저희 부모님들도 교육자 집안이라고 좋아하셨어요. 남친의 큰형도 중학교 교사이고 둘째 형은 영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사 퇴직하시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저는 워낙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경제관념이 남들보다 투철한 편입니다. 일찍부터 주식에 관해서도 공부했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졸업하자마자 용케 농협에 취업했습니다. 농협에 취업하고 투자 미천인 종잣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3년 동안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아버지가 추천하는 한강변의 아파트를 운 좋게 경매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족한 돈은 결혼자금 몫으로 대신 대주셨고요.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도 아버지가 입금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강변에 위치한 전망 좋은 곳이라서 전세도 좋은 가격에 잘 나갔고요. 위치가 워낙 좋은 곳이라 주변 시세는 계속 오름세여서 사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은 취업한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조그만 중소기업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취업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어요. 취업이 잘 안 되어서 제가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 쪽으로 지원해보라고 해서 취업하게 된 거였네요. 남친과 저는 오픈만 되어서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주의였습니다. 제가 은행에 다니고 있으니 남친 첫 월급 타자마자 농협에 적금 개설 텄고요. 월급이 얼마인지도 다 합니다. 남친에게 체크카드 하나, 신용카드 한 개만 만들어 쓰게 했고요. 남친 월급의 90% 이상을 은행에 묶어두었습니다. 목돈을 모으기 전까지 차도 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자가운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내 차로 다니고 있어요. 남친과 저는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편해서 결혼하면 잘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저희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남친 입단속을 시키지 않았네요. 그게 실수였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 나이에 한강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갖고 있는 것을 남친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게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남친은 예비 시부모님께 알뜰하게 돈도 잘 모으고 벌써 아파트를 샀다면서 자랑했나 보네요. 아마도 곧 집에 들어올 애비 며느리가 참 똑똑하다고 추켜 세우고 싶었나 봅니다. 어느 날 주말에 밥 먹으러 예비 시댁에 오라고 했다고 남친 통해 연락해 왔습니다. 이미 시댁에 정식 인사도 드렸고 상견례는 일주일 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과일을 사들고 남친과 함께 예비 시댁에 갔는데 평소 무뚝뚝한 편인 예비 시모가 완전 밝게 웃으시면서 저를 반기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평소 때와는 다르게 반기셨고요. 다른 식구들은 보이지 않고 저와 남친과 예비 시부모님만 식사를 하는 자리였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잔치상을 차린 듯이 교자상에 비싼 한우 불고기가 그리고 명절 음식 나온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에 한 상 차림 차리셨더라고요. 남친은 깜짝 놀라며 엄마 웬일이야? 엄마 며느리 먹이려고 이렇게 차린 거야? 하니까 아 그럼 소영이 온다고 하니까 차리지 우리 며느리 먹이려고 차렸지 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자리에 얼른 앉자며 먼저 따뜻할 때 고기 먼저 많이 먹으라고 불고기 떠주시면서 너무 신경 써주시니까 사실 좀 어리둥절했지만 저는 속마음으로 원래 성품이 따뜻한 분이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라 하시면서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식사가 끝난 후에도 설거지를 돕겠다고 하니 굳이 마다하고 혼자 정리하고 남친을 불러서 설거지 시키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일하고 오느라고 힘들 텐데 놔두라고 하시면서 편하게 이리 와 앉으라고 하셨고요. 남친은 즐겁게 설거지하면서 야, 우리 소영이 사랑받는 며느리네. 시댁에서 아들한테 설거지 시키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걸? 하면서 웃었어요. 저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여서 좀 놀랐지만 다행히 예비 시부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며 잘 듣고 의견을 말해달라 하셨어요. 제 명의 아파트 담보로 대출 3억 정도 받아줄 수 있냐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들은 남친이 아버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대출을 받아달라고 해 하고 정색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과 반찬을 차리고 과잉 친절하시는 것이 바로 제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달라는 거였네요. 예비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둘째 예비 시숙이 영화 감독을 하는데 금전 3억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네요. 이미 예비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도 1차 담보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안하시다면서 꼭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담보대출 부탁하려고 한상 차림하신 거였네요. 저는 뭐라 대답하기도 난처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맛있게 밥도 얻어먹고 하기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해드린다는 말은 할 수 없고 딱 잘라서 해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서로 분위기 쎄하지 않게 할지 몰라서 남친만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남친도 엄청 당황스러워한 눈치였습니다. 연이어서 예비 시아버지가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다. 식구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그래야 그게 사람이다. 같은 식구들끼리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니? 하고 저보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자 내가 여기 식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하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예비 시모도 옆에서 우리 집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해주리라 믿는다. 고 못 박으시네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무 말이 없자 예비 시아버지가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은 가장 큰 덕목으로 한다면서 한 식구이면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일장연설을 한참 하셨습니다. 확답을 받고 싶은지 다그치시길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당황스럽긴 하나 제 아파트도 은행대출 끼워서 산 거고 추가 대출 가능하다 해도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감히 내 명의라도 건드릴 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번에 예비 시모가 정색을 하며 아니 네 명의로 된 걸 네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 갚을 텐데 같은 식구끼리 그래 야박하게 굴지 마라 하고 아까 태도와 다르게 싸늘하게 말씀하셨어요. 남친이 예비 시부모님에게 식구라고 해서 형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또 그 밑빠진 독에 물 부으라고 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면서 남친 보고 호로자식이다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남친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담보대출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고 예비 시모와 시부는 그런 남친을 보고 미친 새끼다며 어디 부모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저를 앞에 두고 싸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비 시아버지가 남친을 보고 네가 이 모양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어렵게 꺼낸 부탁을 갖다부다 대답하지 않는 거다 하고 저를 두고 대놓고 야단치시네요. 좀 전에 그리 살갑게 대해주시던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미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드릴게요.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했더니 부탁을 들어준다는 말로 알아들었는지 밝게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예비 시모와 예비 시부에게 한 분 한 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성껏 차려주신 저녁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보답으로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그리고 식구들끼리는 돕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이 집 식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답입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따라 나오는 남친에게도 파혼하자고 말해주고 다음 주에 상견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물론 파혼은 안 된다며 자기 형과 부모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고 생떼를 썼지만 저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사귀었던 남친과 상견례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남편 사연으로 간암으로 생사를 다투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가 병들어 왔는데 누구세요? 란 주제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지금 55세입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뵈었었죠. 시아버지 연세는 85세가 되셨고 몸이 많이 편찮으신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오셨던 모양입니다. 결혼은 한 번도 시아버지에 관해서 해줄 말이 없다고만 해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손이 시누이를 통해서만 대충 시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네요. 거동이 매우 불편하신데도 어떻게 찾아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시자마자 어이쿠 힘들다 고 하시면서 그대로 거실에 대자로 들어 누우셔서 일어나지 않으시네요. 마침 다행히 남편이 집에 있던 주말에 오셔서 망정이지 다른 날 오셨더라면 참 난처했을 뻔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얼굴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많이 늙으신 시아버지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 이왕 오셨으니 들어오시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거실에 누워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일어날 수 없다며 대자로 누워서 끙끙 앓아 누워 계셨어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 얼굴만 쳐다보는데 남편은 화가 난 모양으로 베란다로 가더니 한참을 안 피던 담배를 피더니 그때까지도 자기 집처럼 대자로 누워있는 늙은 시아버지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내려다보더군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여기 아버지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일어나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얼른 가세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용방구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기를 2시간 누워 계시더니 저를 쳐다보고는 네가 며느라가냐? 하고 물으시길래 네 하고 짧게 대답했더니 밥 좀 다오 배고프다 하시네요. 여전히 누워서 머리만 살짝 쳐든 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밥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밥 못 주니까 아버지 집에 가셔서 잡수세요. 하고 무참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밥 차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남편이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질질 끌고 현관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하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놀랐어요. 남편은 아버지랑 할 얘기가 있으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재촉해서 할 수 없이 안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늙은 시아버지를 현관 쪽에다 끌어다 놓고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남편이 조곤조곤히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문을 열고 빼꼼히 내다보니 억지로 시아버지 발에 신발을 신기고 밖으로 끌고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연신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는 일어서서 걷지를 않으시고 마치 사지마비인 것처럼 총 늘어져서 남편에 의해 억지로 끌려나가는 모양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 황당했네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다니 무슨 일이지? 하고 무척 궁금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다른 아주머니를 만나서 잘 살고 있어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산다고만 들었을 뿐이라서요. 친우에게 전화해서 여차여차 해서 시아버지가 찾아왔었노라고 말했더니 이제 돈 떨어지고 챙겨주는 할머니가 없으니 기대려고 온 거네. 옳기는 모른 척하고 오빠가 하는 대로 그냥 둬요. 했습니다. 좋지 않은 가정사라서 옳겐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찾아오더라도 선뜻 문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른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줘? 라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튼 절대 열어주지 말고 배를 계속 누르더라도 모른 척하고 자기한테 전화하라네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더라도 너무 심하게 내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니까 문 열어주지 말란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네요.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라서 풀어줄 겸 해서 와인 2잔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사연이길래 그러냐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와인 한 모금씩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첫마디가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다. 하지만 왜 그런지 말해주면 내 심정을 이해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법대 2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오롯이 혼자 집안 살림과 생계를 도맡아 했던 어머니가 과로로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응급실로 직행해서 검사를 대충 받아보니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간암 진단이 나왔대요. 어머니 나이 51세 때였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어려운 형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장학금 받아가며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2학년 때부터 고시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평소 희망이었기 때문에 간암 진단 받았어도 동생은 신경 쓸까 봐서 알리지 않았었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만으로 쓰면서 살았고 한 번도 돈이란 걸 벌어본 적이 없었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세숫물도 발 씻을 물도 다 가져다 준 물로만 씻었고 차려진 밥상에 밥만 드실 줄 알았지 숟가락 수저도 다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줘야 할 만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의도식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꽤 됐었는데 그걸 혼자 틀어쥐고서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자식들에게조차도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시면서 고모들이나 다른 친척들한테는 물 쓰듯이 인심을 썼다네요. 처자식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펑펑 쓰면 최고다고 넘버원이다라고 치켜 세워주니 그 맛에 보증이다 뭐다. 남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처자식은 거지같이 대했고 시어머니는 종년 취급하고 자식들은 그 종년의 자식 정도로만 생각했다네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고 꽃감이나 유과가 있으면 자식들 먹을까봐 벽장에다 열쇠 채워놓고 혼자서 몰래 먹었는데 먹다가 들키면 침 흘리고 쳐다보는 강아지 새끼한테 던져주는 것 마냥 하나씩 톡 하고 던져주는 게 다랍니다. 그러면서도 손님들이 오면 벽장에 있는 맛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네요. 밥 먹을 때도 고기 반찬이나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겸상은 절대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거짓대 같은 자식과 마누라가 자기 먹는 반찬을 손대는 걸 용납 못한답니다. 고기도 가장 좋고 맛있는 부위를 줘야 했고 자식은 먹다가 남은 걸 먹으라고 옛다 하고 던져준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맛있는 반찬에 2번 젓가락질하면 못 먹게 젓가락으로 막으면서 인상 팍 쓰면서 그만 먹어 라고 해서 밥상 앞에서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진짜 거짓대 마냥 아버지가 밥 먼저 먹는 걸 쳐다본 다음에 남은 반찬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답니다. 엄마가 맛있는 반찬 꼼쳐두고 아버지 몰래 방에 숨어서 먹일 정도로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도 모두 다 엄마가 밖에서 나가서 죽으라고 일해서 번 돈으로 먹는 거였고 생활비 한 푼 안 내놓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와 싸우기도 지치고 애들은 먹여 살려야 했기에 양장 재봉 기술로 돈을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책값도 내고 했다네요.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복노릇만 하다가 할아버지 재산을 무의미하게 탕진하고도 엄마가 재봉일로 바쁠 때 한 번도 집안일 도와주지 않고 할 일이 없으니 도박이나 노름이나 술집에 아줌마들 만나고 다녔다네요. 돈 많고 땅이 많았던 할아버지가 시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두 분은 일본에 유학을 보내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시아버지는 겨우 중학교만 공부시켰답니다. 시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가 막내라서 이뻐해서 곁에 두고 싶어서 농사 지으며 그 많은 땅들을 지키라고 공부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니 머리 나쁘고 게으른 아버지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할아버지가 땅 지키며 농사 지으면서 고향 땅을 지키라고 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땅을 물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고모들도 있었는데 고모들한테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혼수만 잘해서 보냈지 따로 땅을 물려주지 않아서 맨날 아버지를 꼬드겨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못 살게 하고 사이를 더욱 갈라놓게 하면서 시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을 호시탐탐 노리더니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없던 대형 선박을 사들여서 선박업을 시작했는데 보증을 사달라 하고 또는 사업자금을 투자해달라고 하고 갖은 가문이설로 두 고모들이 하이에나처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에 침을 흘리며 이리저리 뜯어먹으니 시아버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뜯어서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술집에 가면 기생들이 갖은 교태를 부리며 반겨주니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사셨다네요. 그리고 가열차게 시아버지의 유산의 상당 부분을 큰 고모의 선박업에 투자했었는데 불법 약물 밀반입 건으로 일본에 강제로 납포되어서 그 많은 투자 금액과 보증 선고까지 해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고 주택 건설업이 한창 붐이었던 시절 작은 고모와 고숙이 시아버지의 돈으로 건설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다가 고숙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하시는 바람에 받을 돈은 사라지고 줄 돈만 줄을 서니 시아버지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보증서 준 것도 다 갚아줘야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유산도 다 두 고모님들한테 한 큐에 날려보내버렸답니다. 그런데도 웃기게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더래요. 두 고모들이 미안해하고 자기 오빠가 최고다며 시아버지를 축켜 세워주니 그것으로 됐다는 듯이 너무 너그러웠는데 자기 처자식한테는 거지 비렁뱅이 보듯 인색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처자식에겐 돈 한 푼 안 쓰고 혼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할아버지가 대대로 잘 지키라고 유언까지 하신 한옥 대골 귀화집도 처분하고 두 고모들의 보증빚과 사업적으로 진 빚까지 다 갚아주느라 그 많은 땅과 농가밭을 팔아 헤쳐 드셨다네요. 그리고 남은 돈을 마누라나 자식들 중에 누군가 훔쳐갈까 두려운 듯이 커다란 금고 속에 숨겨두고 금고가 있는 방에는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걸어 잠궜다고 했습니다. 두 고모들은 오빠인 시아버지가 영원한 봉이어서 항상 살랑살랑 거리며 시아버지를 지능적으로 잘 꼬드겨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딱 갈라놓으니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아버지 돈마저 야금야금 훑어두시려고 문턱이 닳도록 시시때때로 드나들었다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처자식보다도 두 고모에게만 돈을 썼고 거짓말 같지만 처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썼답니다. 두 고모들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확실히 갈라놓아야 시아버지 돈을 뺏어가기 수월해서 어떡하든 시어머니와 조카들에 대한 중상모략이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아버지한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간사하게 잘하면서 시아버지를 이용해 잡수는지 시아버지는 두 고모들을 끔찍이도 잘 챙겼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남들은 밥을 굶고 사는 집도 있는데 부잣집에 시집와서 호강하는 줄 알라고 했다네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시어머니는 두 고모들의 시자짓에 힘들어했고 시아버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고통받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진 때도 두 고속들이 모두 바깥에서 비명 행사해서 불쌍하다고 시아버지가 한약으로 몸보신 시켜준다며 오라고 했답니다. 한 달 동안이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손 하나 까딱 않고 시어머니가 해준 밥상에 시어머니가 다려준 한약에 그렇게 퍼질러 있었던 중이었답니다. 생활비 한 푼 안 쥐어주면서 동생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처자식 한약 한 번 안 쥐어준 사람이 두 고모들 위해서 한약을 척하니 사와서는 정성스럽게 다려서 잘 해먹이고 보살피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네요. 거짓말이다, 주작이다, 자작이다는 둥, 왜 생활비도 안 주는데 자식 낳고 살았냐는 둥, 이해할 수 없다는 둥, 세상 일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 경험과 환경을 둘레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 시절에는 그렇듯 여자들이 핍박받고 살면서도 큰소리 한번 못 치던 시대였나 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이나 두 고모들을 병간호하듯 케어하고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밀린 양장 재봉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로로 쓰러졌겠습니까? 그 지경이 되도록 시아버지는 전혀 몰랐었다고 했고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남보듯 하면서 병원에 따라오지도 않았다네요. 뻔뻔한 두 고모년들은 시어머니가 쓰러진 바람에 자기들만 난처해졌다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간암 판정이 났을 때에 친척 중에 의사인 사촌이 있는데 서울에 가서 간암 방면의 명이라고 소문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을 강력 추천하더랍니다. 그런데 두 고모들이 여기에도 큰 병원이 많은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도 굳고 마다했다네요. 두 고모년들이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네들을 성가시킬까 봐서 그랬다는군요. 참 간사한 악귀 같은 존재들이었답니다. 지네들 둘씩이나 와서 아픈 치레하면서 한약 다려 먹이느라 병이 들었는데 행여나 병간호하랄까 봐서 그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천벌 받을 거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말하더랍니다. 이러다가 엄마가 좋겠다 싶어서 아가씨가 하는 수 없이 그때서야 간암 진단받은 지 꽤 지난 시점에 울면서 시어머니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남편은 지금도 그 아리고 슬펐던 기억이 선명히 떠오른답니다. 아직 한참 젊은 나이에 간암 말기라니. 이제 고시만 합격하면 엄마랑 동생과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어찌나 울음이 나오던지 엄마가 불쌍해서 어찌나 슬프던지 그때의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혔답니다. 바로 병원에 달려가 보니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더랍니다. 얼굴이 약간 부었을 뿐 병자라고 보기에는 아직 안색이 나빠 보이지 않아서 희망이 생겼다네요. 담당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고서 서울로 가는 것을 결정했답니다. 남편이 아는 친척을 총동원해서 간암으로 유명하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진료 예약을 걸어두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도 시아버지는 병원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의사는 자꾸 보호자를 찾는데 이제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보호자를 자청하니 의사들도 아버지 오시라고 하는데도 네 알아서 하라면서 한 번도 오지 않으셨다네요. 물론 병실엔 소식 듣고 찾아온 친척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병실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어린 동생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래요. 그 와중에도 동생 혼자서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힘든데 시아버지가 집안 살림 해가며 병간호하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하면서 병원비 달라고 하니까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돈 없다고 하면서 무슨 돈지랄을 하려고 서울까지 가서 치료받으러 가냐면서 돈 있어도 못 준다고 하면서 기를 쓰고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돈 아까워서 엄마가 죽어도 좋아요? 하니까
니미럴 죽든지 말든지 지 팔자 소관이지 라고 뭔 상관? 니 알아서 해라. 난 못 준다고 하더래요. 그러자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전 돈 때문에 엄마 죽는 건 못 봐요. 아버지가 안 내놓으시면 강제로 뒤져서라도 뺏어서 가져갈 테니까 좋은 말할 때 내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알았으니까 좀만 기다려 하고 금고가 있는 방에 주섬주섬 들어가길래 남편이 이때다 싶어 잽싸게 따라 들어갔다네요. 금고문을 열려다가 닫아버리는데 남편이 강제로 금고문을 열어서 보니 돈 뭉치가 한가득 있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으면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방 한 칸을 해주지 않았다니 순간 기가 찼다네요. 사실 그때 남편은 방 구할 돈이 없어서 선배 소개로 가정집에서 기숙하면서 과외교사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욕지거리 퍼보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고에 있는 돈을 한 뭉탱이 집어들었답니다. 그걸 보는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까운 내 돈 하는 것 같았대요. 남편은 그때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단지 한 대 쥐어 패고 싶었답니다. 오히려 그 돈 또 엉뚱한 데다가 날려버릴 게 뻔해서 오히려 남편이 더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아까워 미치겠더랍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남편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이 돈으로 아버지 때문에 병든 엄마 치료해야 되는데 아까워요? 하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려들자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남편은 그때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밉던지 아버지 돈 간수 잘하세요. 엄마 병원비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진 최대한 치료해야 되니까 아셨죠? 라고 했더니 눈을 부릅뜨고 마치 내가 돈을 훔쳐가는 생도둑보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 바쁘게 동생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약 후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던 의사의 진료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경과는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런 정신없는 중에도 병원에 한 번을 내다보지도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서울에 사는 두 고모년들은 병원에 자신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 번을 내다보지 않더랍니다. 분명히 서울에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엄마를 간호하는 동생이 병원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쪽잠을 자면서 고생하는 줄 알면서 한 번도 고모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우리 집에 문턱이 닳도록 자유롭게 드나들던 인간들이 끽소리도 안 하더래요.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장기 입원할 것 같고 어차피 서울에 저와 동생이 기거할 만한 전세방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아버지를 만나서 단판 짓고 올 생각으로 집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몰래 집도 팔고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정말 힘 빠지고 기가 차더래요. 다른 부모 같았으면 아들 고시 공부하라고 신경 안 쓰이게 직접 마누라 병간호 할 텐데 우리 엄마는 무슨 복이 없어서 이런 남편을 만나셨나 하고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마누라 병원비 되게 아까워서 버리고 도망친 거였답니다. 어디로 꽁꽁 숨었는지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당장 병원비며 동생과 엄마의 옷가지들도 함께 다 사라져서 망연자실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병든 엄마를 버리고 도망쳤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장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 휴학하고 과외를 몇 항씩 해가며 급한 대로 월세로 방을 구하고 죽어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용을 쓰고 다녔답니다. 속 모르는 선배들이나 교수님은 돈독이 올랐나 라고 할 만큼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었답니다. 고시 공부 안 하냐고 하는 주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간호하는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했기 때문에 고시 공부라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에도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버티지 못하시고
병원에 이송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시아버지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 들었다네요. 어떤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맘만 먹으면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마당에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이젠 더 이상 그 면상을 보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서로 찾지 않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간간히 한 번씩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왔답니다. 오든지 말든지 아무 말 없이 내보내곤 했는데 잊을만 하면 찾아오곤 하더랍니다. 아마도 일하는 사무실로 오면 큰 소리로 멀리 내치지 못할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이젠 집에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낯짝도 두껍다고 했습니다. 돈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여자도 도망갔을 테고 몸은 아프고 의지할 때가 필요한 모양인데 처자식을 버렸으면 더 이상 내 아버지도 아니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마도 또 집에 찾아올 것 같으니 아무리 처량한 모습이어도 그 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알았으니 걱정 말라 했습니다. 또 찾아오시면 어떤 일 있어도 문 열어두지 않을 거고 바로 즉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많이 가엾습니다. 그 옛날 시아버지랑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 훌륭하신 어머님의 아드님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남편과 함께 어머님 삼서에 가봐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만가지 사연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송가인 콘서트 티켓을 자기 부모님만 선물한 남편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혼 새댁입니다.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신혼집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어수선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지금 혼자 계십니다. 친정엄마는 3년 전에 암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에 친정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어서 친정엄마 돌아가신 후 혼자 되신 친정아버지 때문에 사실 결혼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리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친정아버지께서 퇴직 전에 제가 결혼식 올리기를 원하셔서 좀 더 일찍 결혼식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병치레 한번 안 하시던 친정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하시고 기관지염이다고 이비인후과를 2달 이상 다녀도 낫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저랑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더니 폐암 말기라고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폐암 진단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믿을 수 없어서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재차 정밀검사 받기까지 했는데 역시나 같은 진단 결과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쉰 목소리 한 지 꽤 되었는데 원래 목소리가 그러시려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후회스럽던지요. 당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때였습니다. 당시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하셨지만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친정엄마 고집대로 엄마 아픈 몸으로 상견례에 나오셨어요. 친정엄마는 본인 몸 걱정보다 한 해밖에 없는 당신의 귀한 딸이 엄마 없이 혼자 결혼식하게 둘 수 없다고 하셔서 결혼식을 강행하고자 우기셨어요. 친정엄마 당장 항암 치료다 뭐다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 내 결혼 걱정하느냐고 얼마나 속상해서 엄마 앞에서 울었네요. 그렇게 상견례만 치른 상태에서 친정엄마 항암치료 3회 받으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믿을 수 없는 현실 같았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정신일 때 친정엄마가 유언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이제 다 컸으니 아빠를 잘 부탁한다. 아빠한텐 네가 전부다.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장래 사위가 될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네 부탁하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 부탁해.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찌나 야속하던지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나는 아직 엄마 애기다라고 엄마가 나 보살펴줘야 하는 애기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으로 엄마가 신음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독한 통증주사 놔드리고 입술에 물수건 축이고 옆에서 쳐다보는 거였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피말리는 날들은 제겐 이젠 꿈이었으면 하고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어찌 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철없이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친정아버지는 장례식 준비를 혼자 다 하셨고 엄마 떠나보낸 딸을 가엾하시고 엄마 편히 보내드리자고 하늘나라에서 고통 없이 사시게 하자며 저를 위로하셨어요. 친정엄마 장례식 끝나고 집에 오니 엄마 쓰시던 물건이며 주방의 그릇이며 안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친정아버지도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지금의 남편이 계속 친정아버지 옆에서 장례식 절차를 친구들을 불러서 도와주었어요. 그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지금도 남편을 아들처럼 든든하다 하십니다. 친정엄마 보내고 집에 온 그날 나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깼어요. 거실에 나오니 친정아버지가 꺽꺽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내 앞에서 울지 않던 분이 그리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내가 슬퍼할까봐 내색도 못하고 슬픔도 참고 계시다가 우시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맨날 내 앞에서 강한 척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정말 가여웠어요. 엄마가 아빠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빠한테는 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불쌍한 우리 아빠는 내가 엄마 대신해서 잘 챙길 테니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방에서 몰래 우시는 걸 보고 난 후에 친정아버지가 왜 그리 불쌍해 보이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이 하나 없어 보이고 더 늙어 보이고 더 추레하게 보이고 흰머리도 왜 그리 많아 보이는지 어깨는 왜 그리도 처져 보이는지요. 저는 이제 철부지 애기가 아니니 더 이상 엄마 잃은 슬픔에만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 친정아버지 앞에서 되도록이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한 분 남아 계신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잘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지금의 남편과의 데이트도 생략하고 마트에 장을 봐서 아빠 저녁 식사 차리고 친정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전화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던지 우리 딸 최고라며 빨리 가마 하고 즐겁게 전화 받으시는 우리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세상에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저녁 밥상도 다 차리고 다 컸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지금의 남편인 남친도 부르자고 해서 함께 밥 먹고 치우면서 쉴 새 없이 친정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 우리 친정아버지는 참 좋다라고 연발하셨어요. 딸내미 키워놨더니 아빠 밥상도 차려주고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아빠랑 놀아준다고 하면서 좋아를 하셨어요. 사실 전 그때 친정아버지가 새벽에 몰래 우시는 걸 보고 친정엄마 안 계시는 집에 오기 싫어서 혼자서 불쌍하게 술이나 드시며 슬픔을 삭히고 계실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계속 미뤘었고요. 설상가상 친정아버지가 퇴직하셔서 혼자 사실 거 생각하니 결혼이 내키진 않았어요. 퇴직하신 후론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집에 혼자 계시는데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
살아생전 친정엄마에게 하던 것처럼 회사에서 틈만 나면 전화해서 밥 드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아빠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자주 전화하곤 했었어요.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요새 푹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미스터롯의 송가인 가수한테 푹 빠져 계십니다. 저나 제 남편만 보시면 송가인 송가인 하시면서 노래 들어보라고 하고 들려주시고, 노래가 어쩌면 저리 심금을 울리냐며 트로트가 이렇게 와 닿을 줄은 몰랐다시며 저만 보면 맨날 송가인 이야기만 하셔요. 송가인 팬카페인 어게인에도 가입하셨다고 하십니다. 친정아버지가 카페에 가입하시고 처음 댓글 달았다고 보여주시며 대부분의 시간을 송가인 콘서트 실황이나 송가인 노래 들으며 시간 보내세요. 저도 친정아버지 덕분에 송가인 팬이 되었고요. 남편도 친정아버지가 송가인 광팬이시니 콘서트 티켓 사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친정아버지 저를 좋아하시니 효도 티켓인 송가인 콘서트 사드려야겠다고 맘먹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송가인 콘서트 티켓이 자식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핫한 효도 상품이 되었죠. 티켓 예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정하고 몇 번 시도하려다 회사 업무일 때문에 그때마다 티켓팅을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송가인 콘서트 티켓팅에서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제가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어렵게 예매했다고 한 모양이에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쁨 받는 며느리 되라고 양쪽 부모님께 드리려고 예매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김서방이 혹시 친정아버지한테 뭐 드리지 않았느냐고 하니, 아니 그런 적 없다시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아직 친정아버지 못 만나서 못 드린 건 줄 알고 저도 드디어 송가인 콘서트에 보내드리게 되었구나 하고 내심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물으니 콘서트 티켓 2장만 예매했다네요. 친정아버지까지 생각 못했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 자기 부모님 것만 챙긴 겁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제대로 된 선물을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마침 부모님 세대가 송가인 콘서트에 가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 자기 부모님 거 예매해서 새 며느리가 해드린 것처럼 생색냈답니다. 아주 잘한 일인 마냥 즐거이도 말하더군요. 이래서 남의 자식 필요 없나 보네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얼마나 아들로 여기시는데 자기 부모님 것만 예매했다니 우라가 치밀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 광팬인 거 알면서도 자기 부모님만 챙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아버지는 안 보인다 이거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지 알면서 네 부모 것만 챙겨? 우리 아빠한테는 제대로 된 선물은 했니? 네가 우리 아빠한테 양주 한 병 던져준 것 말고 못했는데 우리 아빠 노후자금으로 쓰셔야 할 퇴직금 쪼개서 전세자금 보태주시고 신혼여행비 몽땅 대주셨는데 네가 네 부모만 챙긴다고? 네 부모는 뭐 해주셨니? 전세금이라도 조금 보태시기라도 했니? 왜? 네가 뭔데? 그렇잖아도 혼자 계신 우리 친정아버지를 홀대하니? 하고 말하니 남편은 뭘 그런 것 갖고 홀대하니 많이 그러냐며 다음번에 예매해 드리면 되는 거다고 별걸 다 화를 낸다고 하며 전화 끝내요.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나 보네요.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은 몰랐네요. 결혼 전에 그래도 친정아버지한테 아들처럼 하더니만 깜빡 속은 친정아버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인 마냥 하시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싹 달라지는지 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는 나 하나뿐이라고. 엄마도 안 계시고 저리 혼자 사시는데, 그리고 얼마나 송가인 광팬이신데, 자기를 얼마나 아들처럼 의지하시는데, 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가까이 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 있는 딸마저 시집 보내고
혼자 계시는데 니는 네 부모만 챙기느냐고. 나는 내 남편이란 사람이 내 아버지도 자기 부모처럼 위해주는 남자를 원한다고. 나라도 불쌍한 우리 아버지 챙겨야겠다고. 앞으로 이럴 거면 난 너랑 못 산다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난 너랑 결혼 안 했다고.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결혼이 장난이냐고 그리 쉽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미안하지만 결혼이 장난이 아니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이나 자식 낳고 살아야 하는데 신중히 생각한 거다라고 말해주고, 이왕지사 살림살이는 내가 다 해온 것이니 친정아버지가 해준 전세금 돌려주고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네요. 그러자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전혀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말 같아요. 아무튼 저는 내심 마음 정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무리 없이 헤어질지 공유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결혼을 그리 쉽게 생각하냐고만 말씀 주시지 마시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저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남자와 평생 트러블 만들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행여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비방이나 욕설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감사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살이고 모 공립대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저희 부모님 모두 다 돈 되는 사업이면 이것저것 하십니다. 전원주택 건설해서 분양도 하시고 수산물 도매도 하시기도 했는데, 최근에 부모님 건물에 세를 내줬던 식당분에게 이전받아서 장어 전문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 편이 못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기준에는 그랬었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공부에 별 취미가 없었던 나를 부모님께서는 늘 불만이시다가 결국 미국 유학을 가라고 권하셨었죠. 외국에서 혼자 적응해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나름 많이 노력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만난 첫 번째 남친이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좀 있다는 집 아들이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좋아했고 거리낌 없이 사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커플 반지 끼워주며 언약식도 할 만큼 친구들 사이에선 알아주게 화려한 연애를 했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만 모르셨지 남친의 부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남친의 부모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실제 만나 뵈었었고 함께 시간도 보내기도 했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만남을 인정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연애는 해도 좋으나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이상적인 며느리감으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고, 좋은 며느리감이 줄을 섰다면서 알아서 처신하라고 했어요. 만일 제가 고집을 피운다면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동거 사실을 알릴 거라고 하고 남친의 경제적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남친은 자기 부모님의 반대에 쉽게도 무릎 꿇었어요. 먼저 헤어지는 게 서로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좀 더 터전을 잡고 싶었는데 충격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왔습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남친과의 관계가 남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해서 힘들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제가 말수도 적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방콕하다가
여행을 다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신 저희 부모님이 이래저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국립대학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혼자 독립했습니다. 제가 서른이 넘어가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니가 조급해하시며 선보라고 강요하셨어요. 전부 사자 돌림이더라고요. 약사, 변호사, 의사 등등 여러 번 선을 봤습니다.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키가 작아서 옷 입는 센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너가 없어서 등등 별 핑계를 다 들어서 싫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7급 교육 직렬 합격해서 처임으로 온 현재의 남친을 만났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너무 어리버리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대학에서 그 흔한 동아리 모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국내 가까운 곳에 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실 줄도 모르고 오로지 교회 집 그리고 학교 도서관만 알았던 친구였어요. 세상에 별 이런 희한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별종인 것 마냥 생각되었어요.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상식적인 것에 도통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적응하려나 하고 갑갑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소박한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처음이라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를 복원해서 사실 안쓰럽기까지 해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면서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사회물이 들지 않아서인지 순수하고 맑은 청년이라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때묻지 착한 순수함이 끌렸고 자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에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배신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될 텐데 라고 뜬금없는 걱정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다른 신도시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 매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린 매일처럼 서로 전화를 붙들고 그날그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적응해가는 얘기를 들어가며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그 친구를 배려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 법도 하건만 그 친구는 그런 경험이 전무해서 속맥같이 그런 말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귀자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5살 연상 누나입니다. 그는 오히려 얼굴 빨개지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면서 수줍어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던 남친을 위해서 내 차로 여기저기 함께 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너무 좋았습니다. 패션에 1도 관심 없는 듯 해서 옷도 골라주곤 했었는데 제가 코디한 대로 입고 다녔어요. 제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운전이 서툴러서 항상 제가 운전도 도맡아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집기류들도 센스 있게 사다가 디스플레이 해주었고 제가 사다 준 화장품만 바르고 다녔어요. 남친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아낌없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자고 했었죠. 남친을 저희 부모님께로 인사시켜드렸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35살은 나이인데도 연하 남친을 데려왔다고 뜻밖이라며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남친 부모님은 제가 연상이라서 싫어하셨어요. 대놓고 싫은 소리는 하지 않으셨지만 얼굴과 태도를 보면 바로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아마도 아들의 명언을 봐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은 이것저것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남친과 자주 예비 시댁에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손질된 장어부터 해서 두 분에게 옷 선물도 해드렸고 영양제며 홍삼이며 선물 공세를 했어요. 남친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5살이나 연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하셔서 우시기까지 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었죠. 요새 세상에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5살 차이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자주 찾아뵈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남친 부모님의 이쁨 받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남친 부모님도 아들이 처음 데리고 온 여자였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굳이 말리고 싶진 않지만 당장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주말이라 남친과 아침 일찍 서둘러서 미리 준비해둔 예비 시부모님 선물을 들고 예비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어머님, 아버님, 저희들 왔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니 저보다 2살 어린 남친 누나가 나와 반기더라고요. 조금 표정이 어색해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예비 시어머니만 안방에 계시다는데 아들이 왔다는데도 안 내다보시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더니 다짜고짜로 저더러 잠깐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시는데 살짝 긴장되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화나 있는 것 같았는데 저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이 안방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저만 오라고만 하셨어요. 남친도 의아해했었죠. 남친 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김영진이란 사람 알고 있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거렸어요. 김영진은 미국에서 동거했던 전 남친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남친 어머니가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수영이도 알고 있었니? 나이가 많아서 왜 과거가 없겠냐고 생각했다만 아니 글쎄 그래도 그렇지 동거를 몇 년씩이나 했으면서 우리 아들을 꼬셨어? 어디 아니면 말을 해봐라. 아니라고. 저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 좋다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 다져먹고 있었는데 동네 창피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게 생겼네. 남친 어머니 경찰 기물이 나갔다가 예비 며느리가 연상이라며 걱정하며 푸념하자 얼마나 인물이 좋았으면 아들이 연상을 좋아하겠냐며 사진 좀 보여달라길래 보여주었는데 동창 중 한 분이 기겁을 했답니다. 바로 그분이 김영진 씨 엄마였다고 했어요. 하필 김영진 씨 엄마랑 남친 엄마가 동창이라니 정말 제가 운이 없었던 거죠. 사실 남친에게도 과거 동거 사실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민은 했었지만 입 다물면 모르겠거니 했었습니다. 저는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친은 그런 나를 쫓아나와서 왜 그러냐고 다그치길래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니 속 시원히 과거 미국에서의 전남친과 동거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사실 영원히 속이고 싶었다고 했고 어머니가 아시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젠 우리 사이도 끝난 것 같다고 울었습니다. 남친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남자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된 거라며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도 남친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뜻밖에도 상견례를 앞당기자고 했어요.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면 따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더니 마지못해 반승낙하신 상태라서 빨리 밀어붙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견례에 억지로 나오신 남친 부모님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웃지도 않으셨고 저는 죄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듯
눈치만 살피고 계시더군요. 그때까지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전 남친과 동거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말만 오고 간 뒤에 저희 엄마가 구체적인 결혼 절차에 대해 말을 꺼내셨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원래는 결혼을 이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 간소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의외의 말씀을 하셔서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하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그쪽에서 서두르셨으니 아쉬운 대로 신혼집 장만은 그쪽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연이어서 미국 유학 보낼 만큼 부유하다고 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34평 포스코 더 샵으로 가격이 9억 3천 정도 하던데 그걸로 준비해 주시면 따로 예단 임무를 생략하기로 하죠. 저는 아들 몸뚱아리만 보내겠습니다. 억울하시다 생각되시면 결혼 물리시면 됩니다. 남친 어머니가 작정한 듯이 완전 굳은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저는 간이 콩얼만해졌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눈치 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 아드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셨냐고요.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저희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쪽 같으면 며느리 될 아가씨가 5살이나 연상인데다가 수년 동안 다른 남자랑 동거한 사실을 깜찍하게 숨기고 아들한테 접근했다면 그래도 어이어 결혼하라고 떠미실 건가요?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인 쪽에서 신혼집과 결혼비용 다 대고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망발이냐며 테이블을 치고 뚜껑 열렸습니다. 남친도 자기 엄마를 제재시켰고요. 이미 엎어진 물이었어요. 남친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과거가 있어도 좋다고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라고 했지만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단 하시려면 따님 포장 잘해서 보내세요. 하시고는 상견례장을 나와버리셨습니다. 뒤따라서 남친 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인사만 하고 나와버리셨고요. 저의 부모님은 어이없어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으셨을 텐데 딸 때문에 별일을 다 당해보셨으니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이없이 상견례장에서 딸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법이라고 타일렀습니다. 남친은 다시 들어와서 꼭 설득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남친 부모님이 무례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그냥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고 저도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지만 사실 남친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님이 저리도 싫어하시니 무시하고 결혼한다는들 행복할지도 의문이 드네요. 일단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은 보류하고 좀 더 지켜본 뒤에 생각해봐도 될 듯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